재판 청탁 의혹을 받는 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원내 수석부대표직을 자진 사퇴했습니다. 민주당은 손혜원 의원에 대해선 징계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의 정황을 종합하여 투기 목적은 없었다는 손혜원의 입장을 수용하였습니다. 우윤근 주 러시아 대사에게 취업 청탁과 함께 현금 1,000만 원을 직접 건넸다며 사업가 장모 씨가 우 대사를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우 대사는 돈을 받은 적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내일 워싱턴에 도착하는 북한 김영철 부위원장이 올해 폼페이오 장관과 회담에 이어 트럼프 대통령과 면담할 것으로 보입니다. 빙상연맹이 형사사건으로 처벌받으면 대표 선수단이 될 수 없다는 규정을 어기고 2014년 조재범 전 코치를 대표팀 코치로 뽑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동물보호단체 케어가 문제없는 개를 학대견으로 홍보해 후원금을 모으고 후원금으로 산 동물보호소 땅은 박소연 대표 개인 명의로 등기하는 등 후원금 관련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이렇게 급하게 조치를 발표한 것은 그만큼 여론이 좋지 않아서로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 조치가 공식 징계 대신 서 의원의 당직 자진 사퇴, 그리고 손 의원은 당장 문제 없음이어서 확산되고 있는 논란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될 수 있는지는 미지수입니다. 이어서 조태흠 기자입니다. 서영교, 손혜원 의원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자체 조치 결과 발표는 오늘 한 차례 연기됐습니다. 오전 발표하려 했다가 내일로 미뤄졌습니다. 두 의원이 당직과 상임위 간사직을 각각 사퇴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혀가던 때였습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조치 결과를 통보받은 두 의원이 억울하다며 항의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습니다. 그랬다가 오후에 다시 예정에 없던 최고위가 소집된 뒤 결과는 곧장 나왔습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자체 조사를 지시한 지 하루 만인데 악화된 여론 확산을 막기 위해 속도를 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서 의원이 사퇴한 원내 수석부대표직은 의원직 수행엔 지장을 받지 않는 당내 직책일 뿐입니다. 또 손 의원에 대해선 지켜봐야 한다는 단서를 단 채 사실상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징계는 아니고 추후에 조치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인데 다만 지금까지는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두 의원의 비리 의혹이 재판 등으로 확정된 것도 아닌데 공식 징계를 내리는데 부담을 느낀 것으로 해석됩니다. 비슷한 의혹이 또 제기될 경우 선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야당이 의원직 사퇴나 검찰 수사 등을 거론하고 있는 상황에서 상임위 간사직 사퇴 같은 조치도 취하지 않아 부담을 더 안고 가야 하는 것 아니냐는 당내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 이렇게 민주당이 잠정 결론을 냈고 손혜원 의원이 목숨과 의원직을 걸겠다면서 정면 반박하고 있지만 새로운 의혹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손 의원이 관련된 국회 상임위 소속이어서 문화재 선정에 압력 혹은 개입했는지, 또 조카의 이름을 빌려서 차명으로 건물을 매입했는지 등이 떠오르는 의혹입니다. 최형원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먼저 손혜원 의원이 문화재 선정에 개입했거나 사전에 알았는지 여부를 따져봤습니다. 지난 2017년 11월 교육문화체육위원인 손 의원은 문화재청 차장을 상대로 공모를 받아 각 지역별로 복원할 만한 역사적 가치가 있는 곳을 선정해보라고 제안합니다. 이때 목포 목조주택도 언급했습니다. 이 부분이 손 의원이 목포 근대역사 문화거리 사업 선정에 개입한 정황으로 보도됐습니다. 손 의원의 말이 있은 지 2달 뒤 문화재청은 전국 지자체를 상대로 문화재 개발 사업을 공모했고 3곳 중 목포도 포함됐습니다. 문화재청은 이에 대해 손 의원 발언 넉 달 전부터 국토부와 업무 협의를 거쳐 해당 사업을 추진했다고 밝혔습니다. 문화재청이 2017년 9월 정부 도시재생특별위원회에 제출한 문건을 보면 지자체를 상대로 관련 사업 대상을 공모하겠다고 밝힙니다. 다만 신청한 11개 지자체 가운데 목포를 포함해 3곳이 선정되는 과정에 손 의원이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조카의 차명으로 목포 건물을 샀다는 의혹은 손 의원 남동생의 문제 제기가 발단이 됐습니다. 손 의원 남동생은 SBS에 가족 모두 목포에 가본 적도 없다고 했는데 손 의원은 차명 의혹이 맞다면 전 재산을 국고로 환원하겠다고 했습니다.
동생의 부인은 지금은 이혼한 상태인데 그 부인과 그 아들을 위해서 제가 이제 증여를 해서 동생분하고는 이렇게 서로 우리 가족이 한 10년째 거의 뭐 교류가 없는 상태인데 이번에 나타나서 저렇게 얘기를 해서 조금 깜짝 놀랐어요. 손 의원은 남편 재단 명의로 구입한 건물이 8채라며 SNS에 위치와 매입 시점, 가액을 공개했고 몇 집을 추가 확보해 박물관을 짓겠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영원입니다. 재판 청탁 의혹도 그렇습니다. 민주당 서영교 의원 등의 재판 청탁의 파장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들 의원들의 재판 청탁 혐의가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재판 개입 행위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면서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서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홍성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2015년 10월 국정감사, 법사위원이던 서영교 의원이 발언에 나섭니다. 양형 기준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우리 법원은 혹시 여당 대표에게 무릎을 꿇은 건 아닌가? 마약 혐의로 기소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사위가 법원에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자 법원의 양형 기준을 문제 삼은 겁니다. 이 발언 넉 달 전 서 의원은 국회 파견 법관에게 강제추행 미수 혐의로 기소된 지인 아들의 선처를 부탁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강제추행할 의도가 없었다며 죄목을 변경하고 벌금형을 선고해달라고 했다는 겁니다. 검찰은 서 의원이 재판에 개입했다고 보고 직권남용죄 적용을 검토 중입니다. 의원들의 민원을 받아 직접적으로 재판에 개입한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공범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구속돼 재판을 받던 자신의 보좌관에 대한 보석 등 선처를 요청한 전병헌 전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 의원들이 당시 임 전 차장의 재판 개입 과정을 알고 있었는지가 수사의 핵심입니다. 검찰은 일부 의원들이 민원 처리 과정을 보고받았다는 진술을 보좌관으로부터 확보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사안을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국회의원이 사법부의 재판권에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의문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직권남용죄로 처벌하는 것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검찰은 이들 의원들의 행위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재판 개입 행위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형사처벌 문제를 마무리한 뒤 처벌 수위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홍성입니다. 전현직 국회의원들의 재판 청탁 의혹이 불거지자 국회가 2년 임기의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을 법원과 검찰에서 파견받던 관행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사실상 사법부 내정인사, 로비 창구 아니냐는 지적에 따른 것인데 두 기관에서 국회에 파견하는 자문관은 여전히 유지하기로 해서 로비 창구가 완전히 닫힐지는 의문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윤군 러시아 대사가 10년 전 취업 청탁과 함께 1,000만 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청와대 특별감찰반 김태우 전 수사관이 제기했었죠. 그런데 돈을 줬다는 사업가가 KBS와의 통화에서 우 대사에게 2번에 걸쳐 직접 현금을 건넸다고 말했습니다. 이 사업가가 우 대사를 취업 사기로 오늘 고소했습니다. 우윤군 대사는 그런 일이 없다면서 이 사업가에 대해서 무고로 맞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우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날 김태우 전 수사관은 우윤군주 러시아 대사의 금품 수수 의혹을 폭로했습니다. 2009년 당시 국회의원이던 우 대사가 사업가 장모 씨를 만나 장 씨 조카의 입사 청탁과 함께 1,000만 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돈을 건넸다는 장 씨가 오늘 우 대사를 사기와 뇌물수수 혐의로 서울 동부지검에 고소했습니다. 2016년 돈을 돌려받긴 했지만 조카의 취업이 결국 불발돼 취업 사기를 당했다는 겁니다. 우윤군이하고 둘이서 나한테 지그들이 먼저 접근해 취업을 시켜준다고 한 거고. 장 씨는 우 대사 측이 포스코 이야기를 하면서 먼저 만나자고 했고 현금 500만 원을 미리 준비해 나가 우 대사에게 직접 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장 씨는 한 번 더 500만 원을 전달했는데 이때 역시 우 대사가 직접 돈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그 사람은 원래요. 저 본인 직접 수급해가요. 장 씨 주장에 대해 우 대사는 KBS와의 통화에서 돈을 받은 적이 없다며 장 씨의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우 대사 측은 지인 소개로 장 씨와 만났고 장 씨가 조카의 포스코 입사를 도와달라고 부탁한 건 맞지만 금품이 오간 적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장 씨를 두 번째 만난 기억은 없으며
2016년 총선 직전 협박을 해 돈을 빌려줬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우 대사는 장 씨의 고소 사실에 대해 무고로 맞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한유리입니다. 북한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이 베이징을 거쳐 지금 워싱턴으로 가고 있습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의 회담, 트럼프 대통령도 만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11월 고위급 회담이 무산된 이후 북한 비핵화에 대해서 국제사회의 우려가 커졌는데 2달여 만에 재개돼서 분위기 전환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베이징 강민수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일행이 우리 시간으로 오후 7시 반쯤 워싱턴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북한 고위 인사가 다른 곳을 경유하지 않고 워싱턴 DC로 직행한 것은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것도 미국 국적기인 유나이티드 항공을 이용했습니다. 오래 기다리지 않아도 되는 중국 항공기를 마다했다는 점에서 북미 관계 개선의 상징적 의미를 의식한 조치로 보입니다. 베이징 공항에서 포착된 일행은 김성애 통일전선 책략실장과 최광일 외무성 북미국장 대행 등입니다. 이들은 미국 동부 시간으로 17일 저녁 워싱턴에 도착한 뒤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고위급 회담, 트럼프 대통령과 면담 등의 일정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당초 이들과 함께 워싱턴행 항공기 예약 명단에 올라있던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은 스웨덴으로 향했습니다. 시에서 열리는 국제회의에 갑니다. 최 부상과 상대격인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워싱턴에서의 고위급 회담 결과에 따라 스웨덴에서 실무 협상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큰 틀의 합의가 도출되면 세부 조율이 이어지는 모양새입니다. 팽팽한 줄다리기가 예상되는 만큼 미국보다는 제3국의 협상 장소를 택했다는 분석입니다. 만나는 것 자체가 상당한 의견 접근을 보았다는 뜻입니다. 특히 워싱턴과 스웨덴에서 투트랙으로 협상이 진행된다면 2차 북미 정상회담은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강민수입니다. 네, 반면에 미국 쪽 분위기는 조금 복잡합니다. 김영철 부위원장이 워싱턴으로 향하고 있는데도 정작 미국 정부는 공식 확인을 안 해주고 신중합니다. 친서 외교를 하면서 대화 분위기를 띄우면서도 고위급 협상에서는 비핵화 조치를 압박하려는 양면 작전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미국 쪽 분위기는 워싱턴 서지영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김영철 부위원장 일행은 당초 계획보다 하루 연장해 2박 3일 워싱턴에 머무를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협상 결과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을 면담하거나 만찬을 할 수도 있다고 현지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정작 미국 정부는 여전히 신중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열흘째 침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신 펜스 부통령이 나서 북한을 다시 한번 압박했습니다. While the president has started a promising dialogue with Chairman Kim, we still await concrete steps by North Korea to dismantle the nuclear weapons that threaten our people and our allies in the region. 한편에서는 친서 외교를 통해 대화 분위기를 이어가면서도 비핵화를 위한 강한 압박에 나서는 강온 양면 전술을 구사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김영철 부위원장이 도착하는 날 공교롭게도 트럼프 대통령은 새 미사일 방어 전략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북한과 이란의 위협에서 미국을 보호하고 러시아와 중국의 무기에 대항하는 미사일 방어 전략이 주요 내용입니다. 시점이 묘하게 겹치면서 북한을 겨냥한 발언이 나올 것이라는데 무게가 실립니다. 북한의 행보도 심상치 않습니다. 스웨덴으로 향한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장은 비핵화 상응 조치인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여론전을 펼칠 것으로 보여 장외 신경전도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서지영입니다. 체육계의 성폭력 파문과 관련해서 정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익명의 성폭력 신고 창구를 만들고 직무상 성폭력 사건을 알고도 숨기면 최대 징역형으로 처벌하는 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이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는 우선 직접 가해자가 아닌 관계자에 대해서도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협회나 구단 등 관계자가 성폭력 사건을 알고도 숨기거나 축소하면 최대 징역형으로 처벌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해당 법률 개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도록 힘쓰기로 했습니다. 사용자 등과 그 종사자 등 기관 또는 단체 내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을 직무상 알게 된 때에는 해당 사건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상담과 신고 제도도 개선합니다. 그 사실을 폭로하게 되면은 제가 유독 인생을
끝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게 너무 두려웠습니다. 피해 선수들이 이런 불이익을 걱정하지 않고 상담할 수 있도록 익명 상담 창구를 설치합니다. 또 기존 성폭력 신고센터의 문제점을 조사해 두려움 없이 신고할 수 있게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성폭력 예방교육은 종목별 훈련 방식 등에 맞춰 실시하고 예방교육을 위한 전문 강사도 양성하기로 했습니다. 선수들을 상대로 폭넓은 실태조사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경기단체에 등록되지 않은 초중고 학생 선수 6만 3천여 명도 포함하는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조사에서 가해자가 특정되면 인권위 조사와 고발 조치 등을 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또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체육 분야 구조 개선을 비롯한 쇄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KBS 뉴스 이지은입니다. 대다수 국민 여론과 엇박자를 내고 있는 대책 가운데 하나가 혐오와 차별에 관한 법률입니다. KBS 신년 여론조사에서 70%가 혐오 표현 규제가 필요하다고 했고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도 3명 가운데 2명이 찬성했었습니다. 그런데 혐오와 차별을 금지하는 관련 법안이 어찌된 일인지 국회에서 줄줄이 철회되고 있습니다. 먼저 구경하 기자입니다. 혐오 범죄 논란을 촉발시킨 강남역 살인사건. 당시 경찰은 혐오 범죄에 대한 규정이 없다며 판단을 유보했습니다. 제가 이 여성 혐오 범죄 제가 지금 좀 학술적인 부분도 있고 전문적인 부분도 있고 제가 사실 저도 처음 접해본 용어라. 이 사건 직후 혐오 범죄를 정의하고 관련 통계를 수집해 대책을 마련하자는 법안이 발의됐는데 열흘 만에 철회됐습니다. 법안을 냈다가 철회된 혐오차별 관련법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초등학교부터 인권교육을 의무화하자거나 악의적인 혐오 표현에 대해선 인권위의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게 하는 등의 법안이 발의됐다가 심의 한 번 없이 철회됐습니다. 어떤 것들이 차별이고 그래서 차별은 어떤 효과를 나타내고 그게 사회적 소수자뿐 아니라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왜 이것이 필요한 법이고 이런 것들에 대한 활발한 토론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인권 전문가들은 우리 사회의 혐오차별 문제에 대처하기엔 발의됐던 법안들이 초보적 수준이라 미흡하다고 평가합니다. 인종, 성별, 장애 등을 이유로 한 모든 종류의 차별을 금지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차별금지법은 이러한 차별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자세한 정의 규정을 두고 있고 이것이 이런 것들을 예방하고 시정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이기 때문에 어떠한 종류의 법, 제도와 정책을 펴야 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고 12년 전 첫 발의된 차별금지법은 18대와 19대 때엔 2-3건씩 발의됐지만 20대 국회 들어선 아예 발의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구경합니다. 여기엔 이유가 있습니다. 혐오와 차별 대책 법안이 이렇게 줄줄이 폐기된 데에는 집단적, 조직적 항의가 국회로 쏟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엔이 한국의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했고 국민 다수 여론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조직적 항의를 의원들이 견뎌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정 종교계의 반대가 큰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김현주 기자입니다. 지난해 혐오차별 대책법안을 냈던 한 의원실. 대표 발의도 아닌 공동 발의였지만 항의 전화가 쏟아졌습니다. 하루로 치면 최소한 몇백 통 온 것 같은데요. 코드를 뽑았다는 데도 있기도 하고요. 여기 사무실 자체를 좀 아비시킬 수 있잖아요. 철회할 때까지 항의하겠다. 일주일 동안 계속된 전화에 결국 이 법안은 철회됐습니다. 먼저 연락이 와요. 대표발의한 쪽에서요. 전화 오지 않냐고. 미안해. 여기는 보통 수렴을 해서 처리를 많이 하죠. 이런 식으로 철회된 혐오차별 대책법안은 20대 국회에서만 8개. 집단적인 항의에는 공통점이 있었다는 게 다수 의원실 얘기입니다. 도대체 어떤 분들이 반대를 하시나 싶어서 찾아봤는데 동성애에 강력하게 반대하시는 분들이 이 법은 동성애를 조장하는 법이다. 그렇게 프레임을 씌우시더라고요. 목사님들께서 직접 자기 신분을 밝히시면서 전화 주시는 분들도 있고요. 성경 구절이나 뭐 이런 것들 말씀하시면서 항의를 하세요. 동성애를 반대하는 일부 보수 기독교 단체의 항의가 상당했다는 겁니다. 입법 예고 게시판에서도 인권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법안에는 동성애를 옹호하는 것 아니냐는 반대 의견도 쏟아졌고 그 압박 속에서 법안을 추진할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지역의 대형 보수 교계를 중심으로 해서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거를 계속해서 밀어붙이는 것이 과연 선거에서 득실이 어떻게 될까라는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었던 거고요. 유엔 인권이사회가 우리나라의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한 건 2007년이었습니다.
KBS 뉴스 김현주입니다. 동물권 단체 케어의 박소연 대표를 둘러싼 의혹이 안락사 논란에서 점차 돈 문제로 번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없는 개를 학대받은 것처럼 홍보해 모금 활동에 활용하는가 하면 후원금으로 동물보호소 부지를 매입한 과정도 석연치 않습니다. 박 대표는 곧 기자회견을 하겠다며 구체적인 해명은 거부했습니다. 정유진 기자입니다. 2017년 프로축구 성남FC와 케어가 자매결연을 맺습니다. 성남FC는 사진 속 비스켓을 홍보대사로 위촉하고 1,500만 원을 케어에 후원합니다. 구단 이미 강아지 외형 색도 그랬던 것 같고 서양의 학대를 받았던 친구라서 그런 걸 좀 우리가 보듬어줄 수 있을까라는. 경차에 개를 매달고 달리는 동영상, 이른바 악마 비스토 사건입니다. 케어는 동영상 속 개가 비스켓이라며 적극 홍보했지만 사실은 달랐습니다. 학대에 고의 쓰는 게 아니고 그 개가 그때 크고 이래가지고 차에도 안 실리고 천천히 달리죠. 외상 이런 건 없었어요. 학대가 무혐의로 밝혀졌는데도 비스켓을 피해견으로 홍보하고 모금 활동에 동원한 셈입니다. 비스켓은 지금 어디 있을까? 케어에서 관리를 하고. 케어는 비스켓을 미국으로 입양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해외랑 통해서 시애틀로 8월에 갔다. 2016년 케어가 마련한 충주의 새 보호소. 후원금으로 구입한 3,700여 제곱미터 크기의 땅입니다. 보호소 부지에 등기부 등본을 떼봤더니 박소연 대표 개인 명의입니다. 전직 케어 관계자는 농지는 일반 법인이 살 수 없어서 박 대표 명의로 등기한 것이라며 안전장치로 가처분 등기를 걸어뒀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확인 결과 가처분 등기 등 안전장치는 없었습니다. 이 사실은 전직 이사조차 몰랐습니다. 저한테 그거 분명히 가처분 등기가 안다고 그래갖고 나는 당연히 있겠거니. 너무 어이가 없는 거 있죠. 케어가 회원과 후원자들에게 받은 후원금은 2017년 기준 19억 원가량입니다. KBS 뉴스 정유진입니다. 아이를 낳은 뒤 몸조리를 하는 6주 정도의 기간은 산모의 건강 회복에 아주 중요합니다. 예전엔 주로 친정이나 자택에서 몸조리를 했는데 요즘엔 4명 중 3명꼴로 산후조리원을 이용합니다. 지내는 기간은 평균 2주 남짓이지만 비용이 만만치 않네요. 220만 원이 넘습니다. 집에서 산후조리를 할 때보다 2배 이상 많이 드는데요. 그래서 산모들이 정부에 바라는 산후조리 정책도 경비 지원이 1순위로 꼽혔습니다. 출산은 산부인과에서, 산후조리는 산후조리원에서 이렇게 출산 문화는 굳어져 가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산후조리원에서 신생아들이 질병에 걸리는 사고가 끊이질 않는다는 겁니다. 박찬 기자가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아무도 안 계세요? 이 산후조리원은 지난주 임시휴업에 들어갔습니다. 신생아 11명이 모세기관지염을 일으키는 호흡기 세포 융합 바이러스 RSV에 집단 감염됐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소독하고 이러시는 거죠? 지금 환자는 안 가겠지만 최근 대구의 한 산후조리원에서도 신생아 39명이 RSV에 감염됐습니다. 호흡기 바이러스 감염 문제나 이런 뉴스를 최근에 접해서 걱정도 많이 되긴 하는데 산후조리원 안에서 감염병에 걸리는 신생아나 산모는 해마다 400명이 넘습니다. 2015년부터 급증했습니다. 산후조리원에서 감염병이 의심되거나 발생하면 즉시 의료기관에 옮겨야 합니다. 이송 사실과 조치 내용도 곧바로 보건소에 보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매년 수십 곳이 제대로 지키지 않아 행정처분을 받습니다. 3일가량 이 체중이 계속 감소를 했더라고요. 설사를 하고 탈수가 심하고 조리원 측에서는 전혀 그런 말씀은 없으셨어요. 저한테 보호자한테 알리지도 않고 방치를 한 거죠. 미약한 제재가 산후조리원의 이런 부실 대처를 부추깁니다. 감염병 환자 발생 뒤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다가 적발돼도 처벌은 과태료 300만 원이 전부입니다. 확진 시까지 기다리지 말고 의심이 돼서 이송 조치를 했으면 바로 소독하고 격리 조치하시고 보건소에다 보고를 해라라고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감염병 환자가 생긴 사실을 다른 산모에게 알리도록 의무화하는 방안도 필요한 과제로 꼽힙니다. KBS 뉴스 박찬입니다.
수소 산업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나 미래의 핵심 성장 동력으로 꼽히고 있죠. 정부도 오늘 수소 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계획대로라면 현재 2,000대도 안 되는 수소차 누적 생산량은 2040년까지 620만 대로 증가하고 14곳에 불과한 수소 충전소도 1,200곳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전 단계로 우선 2025년에 10만 대를 만들 수 있는 생산 체계를 갖추고 수소차 가격도 현재의 절반 수준인 3천만 원대로 낮춘다는 건데요. 정부는 우리가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실현 가능한 수준이라 판단하고 있지만 들여다보면 과제는 만만치 않습니다. 박원기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송전선 점검 작업 중인 드론을 움직이고 있는 건 수소 전지입니다. 일반 전지론 20여 분 날기도 버겁지만 수소 전지 덕에 2시간 비행이 거뜬합니다. 미래에는 로봇과 같은 다양한 모빌리티 수단에 쓰일 수 있는 에너지원이고요. 굉장히 고밀도의 에너지원이라는 겁니다. 수소와 산소의 반응으로만 전기를 만들어내는 수소 전지는 발전 효율이 높은 데다가 생산 과정에서 깨끗한 물만 나오기 때문에 친환경적입니다. 정부는 발전용 수소 연료 전지 공급을 오는 2040년까지 원자력 발전소 15기 발전량 규모로 늘린다는 계획도 세웠습니다. 이렇게 수소차와 수소 전지를 큰 축으로 해서 2040년에는 수소 산업 부가가치가 43조 원, 일자리 42만 개가 생겨날 거란 기대입니다. 수소의 생산, 저장, 운송, 활용 전 분야에 걸쳐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를 창출해낼 것입니다. 물론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공급을 어떻게 늘리느냐가 큰 문제입니다. 현재 연간 수소 생산량은 13만 톤 수준인데 이 중 90%는 석유 정제 과정에서 나오는 부산물로 만들어집니다. 이렇다 보니 공급량에도 한계가 있고 친환경적이라고만 보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때문에 새로운 생산법 개발 그리고 수소 운송에 필요한 시설 확충이 급선무입니다. 현재 화석연료를 활용해서 하는 방법은 경제성으로 보나 아니면 친환경성으로 보나 그 지속성이 한계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관련 기업들은 수소 충전소 설치 제한을 포함한 각종 규제 완화를 시급한 과제로 꼽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원기입니다. 미국 빌보드 차트에 진입해 K-팝만큼이나 인기를 얻고 있는 노래가 있습니다. 바로 동요 상어 가족입니다. 그런데 이 상어 가족이 표절 시비에 이어 법원에서 저작권 분쟁까지 겪고 있다는데요. 무슨 일인지 김유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중독성 강한 후렴구로 꼬마들의 마음을 훔친 상어 가족. 반복돼 있는 선율이다 보니까 아이들이 굉장히 중독성이 강한 것 같더라고요. 2015년 11월 발표 이후 유튜브 조회수 21억 회 돌파. 미국 빌보드 차트에 진입해 지난주 32위까지 올랐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동요 작곡가 조니 올리가 2011년 발표한 베이비 샤크라는 곡과 분위기가 비슷합니다. 조니 올리는 표절 의혹과 함께 한국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미국 전래동요를 자신이 새로 창작했는데 상어 가족이 이를 베꼈다는 겁니다. 아리랑을 예로 들자면 전통 가요로서 퍼블릭 도메인 이미지지만 여기에 새로운 창작성을 부과하면 2차적 저작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반면 상어 가족 제작사 측은 표절이 아니라는 겁니다. 두 곡 모두 북미권의 전래동요를 바탕으로 만들어졌고 베이비 샤크의 특별한 창작성이 있는 것도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상어 가족 저작권 소송은 이달 말 첫 재판이 열리는데 최종 결론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올해 전국의 지방의회 대부분이 의정비, 특히 자치단체가 정하는 월정수당을 큰 폭으로 올렸습니다. 그런데 일부 기초의회가 의정비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주민 의견과 규정을 무시했다며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관련 소식 김영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원도 평창군의회 의원들이 받는 올해 의정비는 4,104만 원입니다. 지난해보다 900만 원이 올랐습니다. 의정비에 포함된 월정수당 인상률은 50.6%, 전국 최고 수준입니다.
정성과 태백, 삼척군의회도 20% 넘게 인상하는 등 강원도 내 19개 지방의회의 월정 수당은 평균 15% 올랐습니다. 내년부턴 공무원 보수 인상률만큼 월정 수당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지방의원들은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공청회나 여론조사를 통해 주민 의견을 반영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공청회가 열린 평창의 경우 발표자가 모두 찬성 일색이어서 공정하지 못하다는 항의가 나오는가 하면 인상에 반대하는 의견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일단 긍정적인 그런 의견이 있었으니까 반대 의견보다는 어느 정도 인상은 해줄 참고를 했구나 이렇게 판단. 춘천에서 열린 공청회에서도 인상 반대 의견이 많았지만 수당은 18.5% 올랐습니다. 의정비를 과연 올려줘야 되겠다는 춘천 시민이 몇 프로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여론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주와 태백, 양양, 철원 등에선 여론조사 결과가 무시됐습니다. 주민들이 선택한 금액보다 수백만 원씩 더 많게 의정비를 결정했습니다. 주민 다수가 선택한 범위 안에서 올릴 수 있도록 한 행정안전부 지침을 어긴 겁니다. 재심의 요구 대상입니다. 심의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여론조사가 절대적이라면 위원회 필요가 있나, 많이 들이면 좋지만 여론조사 결과도 있으니 적정선에서 정하자라는 의견이 오갑니다. 조사 결과를 자의적으로 판단한 겁니다. 일부 기초의회의 의정비 결정 과정에서 주민 여론과 규정이 무시된 채 의정비가 결정된 만큼 전국 기초의회에 대한 정밀한 실태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김영준입니다. 뉴스 스트리밍 시간입니다. 정유섭 기자 나와 있습니다. 정 기자, 오늘부터는 앉아서 설명해 주실 거죠? 네, 앉아서 좀 더 차분하고 자세하게 좀 소식을 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소식이 뭔가요? 먼저 화면 보셔야 되는데 이번엔 저희 뒤편 좀 보시겠습니다. 김혜교. 앞서 리포트에서도 보셨지만은 오늘 자유한국당에서 꺼낸 말이죠. 말은 참 잘 만들어내죠? 예. 네,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 손혜원 의원, 그리고 서영교 의원의 이름을 이제 조합을 해서 만든 말이고요. 예. 그래서 먼저 자유한국당 정용기 의원의 말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이 두 의원의 사건, 이거를, 송혜교가 아니라 김혜교 스캔들이다라고 이렇게 명명을 하고 싶습니다. 여기서 김은 다 아시다시피 김정숙 여사입니다. 저희가 이제 정 의원한테 누가 만들었냐 물어봤더니 본인이 만들었다고 말은 하더라고요. 그 김정숙 여사와 손혜원 의원이 친분이 있긴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 오늘 그 부분을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예. 그 두 사람이 숙명여중고 동기동창인 건 맞습니다. 제 뒤 화면 좀 보시겠는데요. 재작년에 손 의원이 페이스북에 올린 사진하고 글입니다. 예. 김정숙 여사가 모교인 숙명여고를 방문했을 때인데 그 옆에 손 의원이 자리하고 있는 모습을 좀 확인할 수가 있겠죠. 예, 같은 학교 출신이니까 안면은 있을 테고 친한 사이라는 건가요? 예, 그 관련해서도 손 의원이 직접 자기가 얘기를 한 적도 있습니다. 재작년에 KBS 프로그램에 출연한 적이 있었는데요. 예. 김정숙 여사와의 친분 때문에 민주당에 들어온 것은 아니다. 그런데 문 대통령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 김 여사에게 전화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 친분이 있긴 있다는 거고요. 네, 그 대신 그 친분이 그동안의 의정 활동에 이르는 과정에 어떻게 작용을 했는지 이 부분이 이제 그 관건인데요. 이번 사건처럼요. 네. 예. 이런 적은 있었습니다. 재작년에 구 노무현 전 대통령 관련해서 손 의원이 발언으로 구설수에 좀 오른 적이 있었는데요. 예. 그 당시에 문재인 후보가 대단히 부적절하다 이러면서 캠프에 홍보 부본부장직을 박탈한 적이 있었거든요. 예. 이 부분을 보면 또 두 사람의 친분이 그렇게 중요하게 작용하지는 않았다. 또 이렇게 볼 수 있는 단면이기도 하고요. 지금 현재 김혜교라는 이렇게 조를 만든 건 그 친분이 이번 사건과 관련성이 있다라고 지금 자유한국당에서는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부분이죠. 예. 야당이 지금 초권력형이다. 그리고 심지어 가담했다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총공세에 나선 형국인데요. 예. 이게 이제 단순한 정치 공세가 아니라면 두 사람의 친분이 이번 사건과 어떤 연결이 있는지 좀 추가적인 근거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예. 프레임에 대한 근거가 필요해 보이긴 하네요. 다음 소식은 뭐죠? 이번에도 뒤에 화면 좀 보실까요? 알츠하이머와 암산 이렇게 제목을 좀 뽑아봤는데요. 알츠하이머는 지금 전두환 씨를 두고 하는 말이죠? 네, 오늘 한겨레 신문에 기사도 났습니다. 어제부터 났는데 암산은 저기 나온 골프 스코어 계산을 했다라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가 KBS 의학 전문 기자 이충원 기자에게 좀 자세히 물어봤습니다. 예. 알츠하이머와 이런 암산 기능이 어느 정도까지 가능하냐. 네. 그랬더니 알츠하이머를 초기, 중기, 말기로 좀 나눈다면 예. 이미 초기부터 계산하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 가게에 물건을 사러 갔을 때 물건을 사고 거스름돈을 좀 잘못 받아오는 그런 경우도 좀 많다고 합니다. 예. 초기부터 그렇다면 골프는 칠 수 있습니까? 그게 문제죠. 골프를 진짜 쳤느냐 안 쳤느냐. 그러니까 초기, 중기에는 알츠하이머 초기, 중기에는 거동은 가능하다. 움직일 수는 있는데 이게 골프라는 운동이 긴 클럽으로 작은 공을 쳐야 되는 경기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불가능하진 않는데 이미 뇌 기능이 많이 떨어져서 쉽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걷고 잘 친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계산은 좀 그럼 나오고 이제 있죠. 암산의 문제인데 네. 과거 발언을 보면 방금 전 일도 기억을 못해서 하루에 10번씩 양치질을 한다. 이런 이야기도 나와서 있었습니다. 예, 전두환 측에서 그런 입장도 내놨었죠. 그 상황이라면은 아주 심각한 기억력 장애를 겪고 있다는 겁니다. 예. 이충원 기자의 말에 의하면 알츠하이머 중증이라고도 볼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근데 또 오늘 한겨레 기사를 보면 신체 활동은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골프는 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또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해명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은 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예, 알츠하이머가 골프는 되고 재판에는 안 된다는 참 묘한 논리로 지금 회피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네, 정윤석 기자 잘 들었습니다. 서울시의 대표적인 토지 이용 규제인 미관지구가 53년 만에 폐지됩니다. 미관지구가 폐지되면 충수 제한이 사라지고 그동안 불가능했던 조립 인쇄업체 등 공장과 창고 등으로 사용 가능해집니다. 다만 서울시는 전체 미관지구 336곳 중 특화 경관이나 높이 관리가 꼭 필요한 23곳은 경관지구로 전환해 계속 규제할 방침입니다. 토종 반달 가슴곰으로 추정되는 동물뼈가 남한에서 처음으로 발견됐습니다. 이 반달 가슴곰이 언제 살아 있었는지 또 다른 개체가 남아 있을지 등 관심이 집중됩니다. 보도에 정면구 기자입니다. 가파른 산기슭, 비좁은 석회동굴 안으로 들어갑니다. 곳곳에서 동물의 뼈가 발견됩니다. 새끼가 큰 것도 있고 두 마리. 이빨이 남아있는 턱뼈와 두개골도 확인됩니다. 덩치가 큰 포유류의 뼈로 보입니다. 이게 정강이 뼈 같습니다. 이게 약 한 30cm 정도 되네요. 동굴에서 발견된 뼈 일부를 수거해 서울대 연구팀에 유전자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DNA 분석 결과 반달 가슴곰, 우스리스크 반달 가슴곰 아종으로 판명됐습니다. 한반도 이남에 살던 토종 반달 가슴곰으로 추정됩니다. 한국에 본래 살았던 반달 가슴곰의 뼈라는 것이 확인이 되면은 남한에 살았던 반달 가슴곰의 원형 또는 표준으로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토종 반달 가슴곰의 뼈나 유전자 정보가 확인된 사례는 없습니다. 남한에서 보유한 우리의 그 반달 가슴곰 그 종을 발견했다는 건 그 학술적으로 큰 의미가 있다고 보죠. 2004년 반달 가슴곰 복원에 나선 정부는 러시아와 중국 등에서 들여온 개체를 지리산에 방사했습니다. 이번에 발견된 반달 가슴곰 뼈의 유전자 정보는 국내에서 복원된 반달 가슴곰과도 일치합니다. 환경부라든지 문화재청이라든지 같이 이제 정밀 실태 조사를 해야 되지 않나. 농가에서 사육했던 곰이거나 방사한 개체일 가능성도